그날 내 아내는 내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세련됐던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손을 짚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에 대한 공포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짜 배신은 칼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온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내 아내가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는 15년 동안 쌓아온 가정, 신뢰, 사랑,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거짓으로 무너졌다. 서울에서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 윤재민. 올해 46. 삶은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다. 매일 아침 트럭 소리가 창문 아래를 스치고 저녁이면 피로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의 밥상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내 김다혜 42. 백화점 VIP 고객 서비스를 맡은 매니저로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결혼 15년 차, 고등학생 딸 하나.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특별히 부족함도 없는 삶이었다. 그렇게 믿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사람의 믿음은 의심보다 먼저 무너진다. 늦은 귀가 설명되지 않는 문자, 낯선 향기의 흔적. 모든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다. 다혜가 자주 야근을 하게 된 것도, 행사 준비 때문에 늦는다고 한 것도 이해하려 했다. 백화점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줄 알았다. 그녀는 승진을 앞두고 바빴고 나는 그저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 화장은 조금 더 짙어지고 향수 냄새는 낯설었다. 옷차림도 전보다 화려해졌고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의 원피스를 즐겨 입기 시작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꾸며? 하고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고객들이 다 나를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가장 조용히 무너진다. 토요일 오후 다혜는 동료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의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차림이었다. 짙은 새 코트를 입고 귀걸이를 바꾸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묘한 서늘함이 가슴을 스쳤다. 그날 밤 다혜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다. 동료가 선물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그녀의 손끝에는 피곤보다 묘한 흥분이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한 가지 확신만은 생겼다. 우리 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공기가 차갑다. 그 냉기처럼 아내와 나 사이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다. 평일에도 팀 회식이 있다, VIP 고객 미팅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내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레 화면을 뒤집었다. 나는 그 행동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설마라는 믿음이 혹시라는 의심보다 늘 앞섰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나는 곧 알게 됐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난 뒤 빨래를 정리하다가 세탁기 속에서 흰 셔츠 한 벌을 꺼냈다. 다림질하려고 접는 순간 주머니에서 작고 낯선 무언가가 떨어졌다. 손에 쥐고 보니 고급 호텔의 바디로션 샘플이었다. 그 마크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우리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그 샘플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끝내 받아들이질 못했다. 설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삼켜졌다. 우리 부부가 가본 곳이라 봐야 근처 한정식집. 기념일에는 소박한 호텔 뷔페 정도였다. 그런 우리가 왜 이런 걸 집에 두게 된 걸까? 심장이 거꾸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다혜가 평소처럼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회사에 있었어. VIP 고객 미팅이 있어서.
그 말 끝에 떨림이 스쳤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나는 그 피하는 시선을 정확히 보았다. 그때 가슴 안쪽이 차가운 바람에 베이는 듯 아팠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일을 하다 보면 불쑥 그 샘플이 떠올랐다. 트럭 엔진 소리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VIP 고객이랑 미팅이라니까요. 나는 믿으려 했다. 하지만 믿음은 이미 제 기능을 잃고 있었다.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물건은 뭐지?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우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확실히 알아보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다혜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다. 그동안은 사고 대비용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아내와 딸이 학원에 간 사이 나는 차고로 내려갔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하면서도 결국 컴퓨터에 연결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출퇴근 영상, 혼자 운전하는 모습, 차 안의 음악 소리.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이 나왔다. 그날 화면 속 운전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 옆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두 사람은 편하게 웃으며 대화했다. 그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그녀의 목소리였다. 명확하고 부드럽게 들렸지만 내 귓가에는 칼날처럼 꽂혔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 알았어. 그 짧은 대화가 내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는 화면을 멈춘 채 그 두 음절을 수십 번 되돌려 들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 없었다. 그날 영상 속에서 들려온 짧은 대화, 오늘은 내가 낼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엔 이미 부부 이상의 친밀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에 묘한 여유가 있었고 말끝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했다. 영상의 시간을 되돌리고 확대하며 모든 장면을 정지했다. 조수석 남자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와이셔츠에 단정한 칼날 주름, 그리고 잠깐 비친 차량 번호판. 나는 그 숫자를 적어두고 지인을 통해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잠시 후 이름이 나왔다. 박성훈, 48. 서울 중심가의 의료기기 회사 영업이사였다. 게다가 결혼한 유부남. 그가 사는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센트럴파크, 분양가 수십억, 나처럼 평생 일해도 발붙이기 힘든 세계였다. 그 사실을 본 순간 나는 다혜의 변화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마 그 남자의 화려한 일상에 눈이 멀었던 걸지도 모른다. 빛나는 곳을 동경하던 그녀가 결국 그 빛에 타버린 셈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저히 집 안에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일을 일찍 마치고 곧장 센트럴파크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보안 요원이 사람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경비실로 갔다. 박성훈 씨 댁에 택배가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말하며 방문 목적을 감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스쳤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진실은 이제 문 하나 너머에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택배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마 그 남자의 아내일 것이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피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말라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이 진실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사실은 택배가 아니라 말을 잇는 사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을 소개했다. 정수연이에요.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몇 시간 전에 나를 보았다. 믿고 싶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수연 씨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지만 점점 작아졌다. 저희 남편은 집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저한테도 항상 다정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다가 입술을 떨었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다혜와 박성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운전 중인 다혜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박성훈이 대답했다. 알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부부 이상의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수연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눈빛 속에서 내 표정을 보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그날 우리 둘은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망과 분노. 그 감정이 우리 사이를 빠르게 엮었다. 수연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 새 정장을 자주 사고 향수도 바꿨어요. 핸드폰도 늘 손에 쥐고 있죠. 제가 다가가면 바로 화면을 꺼요.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때렸다. 다혜의 행동과 똑같았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로를 위로했고 정보를 나눴다. 수연 씨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왔다. 그 안에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기록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이 날짜들 보세요. 전부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은 회사 미팅이라 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 대신 날 선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결심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진실을 증명하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샘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우리 둘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심은 이미 끝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물류센터 직원 몇 명에게 부탁했다. 박성훈의 회사 근처를 살펴봐 달라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둘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와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갔다. 직원 중 한 명이 찍은 사진 속 다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조각냈다. 수연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 안엔 다혜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 호텔에서 보자.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문장 하나하나가 독처럼 스며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이 사람들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나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끝까지 갑시다.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았다. 수연 씨도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우롱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모을수록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수연 씨는 남편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박성훈은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했다. 그 돈으로 다혜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고 고급 호텔에서 만나왔다고. 회사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수연 씨가 이를 악물었다. 회사 돈으로 그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비싼 술까지 마셨더라고요. 이건 횡령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남의 아내를 유혹한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빼돌려가며 줄였다니.
치가 떨렸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다혜의 행동이었다. 물류센터 직원 중 한 명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준 말이 있었다. 다혜가 VIP 고객들에게 박성훈을 내 남자친구예요. 제약회사 부장님이세요. 라며 자랑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보낸 15년의 시간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수연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자기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가정은, 남편은, 딸은 그저 장식품이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박성훈 역시 다르지 않았다. 수연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는 모범적인 아버지였다고 했다. 아이와 놀아주며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며 다혜에게 아내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남겼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단순한 상간자 소송뿐 아니라 회사의 비리 문제까지 함께 신고하기로 했다. 정의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다. 법정 날짜가 잡혔을 때 박성훈과 다혜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마치 이 일도 잠시 스쳐 지나갈 해프닝이라 믿는 듯했다.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숨겨주지 않았다.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성훈은 허둥지둥 변명했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도 피해자인 척하다니. 수연 씨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이 사람 끝까지 거짓말하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준비해온 신용카드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화면이 재생되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그리고 들려왔다.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다혜의 목소리였다. 그 짧은 문장이 법정 안을 찢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들도 알았을 것이다. 다혜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법정에서 보였던 오만함도 그 억울하다는 표정도 다 사라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그녀가 내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재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 이제 와서? 다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땐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그 사과는 내 귀에 닿지 않았다. 후회가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15년 동안 쌓은 신뢰를 내가 하루 만에 박살냈어. 그걸 어떻게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엔 냉기가 돌았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혜는 출근도 하지 못했고 딸 앞에서도 늘 불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모든 건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다.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짜 몰락이 시작됐다. 박성훈이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리베이트 수수와 법인카드 남용이 모두 밝혀지면서 그는 즉시 해고됐다. 수연 씨에게 들으니 그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신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가 그렇게 중얼거린다더라.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검찰에서 리베이트 건으로 수사까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업자득이죠. 수연 씨가 차갑게 말했다.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더니 이제는 범죄자가 됐네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로 치르기엔 아직 부족하죠. 다혜 역시 무너졌다. 백화점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VIP 매니저가 고객 남편이랑 바람났다더라. 그 한마디가 불길처럼 번졌다. 백화점 측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 다혜는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왜 계속 집에만 있어?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눈을 피했다.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제 진짜 현실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당당했잖아. 이제 사회의 눈을 견딜 수 있겠어? 다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마저도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건 참회가 아니라 무너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니까. 딸아이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 엄마 왜 요즘 계속 울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조금 힘든 상황이야. 그 한마디가 목구멍을 태웠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어린 눈빛 속엔 이미 불안이 스며 있었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아이는 느끼고 있었다. 다혜는 매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도 치장도 다 내려놓은 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손끝엔 아무 힘도 없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박성훈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듯했다. 그 남자도 자신이 일으킨 불씨에 휩싸여 허우적대느라 다혜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겠지. 이제 후회하나 봐요. 수연 씨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우리 남편도 요즘 한숨만 쉬어요. 용서해달라며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용서했어요? 절대요. 그런 인간한테는 두 번 다시 기회 없어요. 그 말에 나도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박성훈의 추락은 끝이 없었다.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결국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리베이트로 쌓은 가짜부는 사라졌고 남은 건 빚과 수치뿐이었다. 정말 한심하죠.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하고 회사 돈을 훔치고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던 사람이 결국 이 꼴이라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그때 다시 깨달았다. 그 사이 나와 수연 씨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침묵의 위로가 있었다. 우린 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날 오후 물류센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사장님, 밖에 부인분이 오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다혜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멘트 바닥 위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떨고 있었다. 재민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정말 한 번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이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주변의 직원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혜는 그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울며 말했다.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현실이 너무 숨 막혔어. 나는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래서 가정을 버렸다고? 15년을 함께한 남편과 딸을 그렇게 버렸다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땅을 바라봤다. 재민 씨,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응? 그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바람이 멎은 듯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이미 멈췄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나는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다 끝났어.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마치 오래된 짐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다혜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박성훈이랑 호텔에서 만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때는 나도 미쳐 있었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번져나갔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더 단단해졌다. 그때는 괴로워서 그랬다고? 그럼 그 괴로움의 대가로 딸을, 가정을 버린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딸 생각은 그때 왜 안 했어? 다른 남자 품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떠오르지 않았어? 그 말에 다혜는 바닥에 고개를 박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감추려던 모든 거짓과 위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통쾌했다. 가정을 버린 순간 넌 이미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혜의 울음은 절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진짜 후회라면 들키기 전에 했어야 했다. 모든 게 무너진 뒤의 눈물은 그저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연락하지도 마. 우리는 끝났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직원에게서 나중에 들은 말로는 다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천천히 일어나 떠났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물었다. 사장님, 부인분이 왜 그러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수연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잘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도 또 같은 짓을 해요.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는 오랜 체념과 냉정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수연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박성훈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끝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몇 달이 흘렀다. 박성훈과 다혜는 완전히 몰락했다. 박성훈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가족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완전히 끝났어요. 수연 씨는 차갑게 말했다. 이젠 택배 배달 일이라도 알아본다네요. 그동안 제약회사 부장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죠. 나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다. 다혜 역시 다르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완전히 쫓겨난 뒤 동네의 작은 옷가게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었다. 한때 VIP 고객을 상대하던 여자가 이제는 먼지 쌓인 옷을 개며 하루를 버티는 삶이 된 것이다. 그녀의 손끝에서 사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딸은 결국 모든 걸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다. 아빠, 엄마랑 왜 같이 안 살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빠가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넌 엄마의 딸이야. 엄마를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 만나도 돼. 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어른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 후로 수연 씨와 나는 복수를 끝내고 각자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박성훈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학원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에 모든 걸 걸었다. 무너진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다시 살아남기 위해 물류센터를 정비하고 새로운 계약처를 뚫었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며 가정 문제로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았다. 일에 집중하자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시간이 마음을 치유해 준다기보다 나는 그 시간을 버텨내며 스스로를 다시 세웠다. 몇 달 후, 우연히 카페에서 수연 씨를 만났다. 따뜻한 커피 향이 흐르는 오후였다. 요즘 잘 지내세요? 그녀가 반갑게 물었다. 피아노 학원은요? 잘 돼요. 아이들도 다 적응했고요. 그녀의 미소가 오랜만에 밝게 피어 있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나도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요즘 바빠요. 물류센터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들었다. 그 한마디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수연 씨가 말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죠. 근데 우리 서로 의지해서 버텨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린 피해자였지만 끝내 이겨냈네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요. 우리는 무너졌던 사람들이지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죠.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료 같은 관계였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됐다. 한편 박성훈과 다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못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지였다. 지금의 나는 물류센터를 확장하며 더 큰 거래를 맡고 있다. 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수연 씨는 피아노 학원을 넓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배웠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박성훈과 다혜가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고 우리는 그들을 밟고 다시 일어섰다. 결혼 15년 차의 평범한 남편이었던 나, 윤재민. 한때는 세상의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결국 나는 스스로를 되찾았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남긴다. 배신은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제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